이 전쟁에서 일본은 누적 30만 이상의 대군을 이 땅에 투입시켰습니다. 이들은 약 100년간의 전국지대를 거치면서 전쟁에 매우 익숙해진 병사들이었죠. 당시 동아시아 3국의 최신 화약 무기가 한반도라는 무대에서 말 그대로 불꽃 튀는 각축을 벌였던 화력 전쟁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진왜란이 군사사적으로 갖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참전한 주요 국가 모두가 화약 무기를 전면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임진왜란이라는 전쟁 자체는 조선으로 하여금 기술의 중요성, 더 나아가선 산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화약 무기를 떼고서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동아시아의 3국의 그 화약 기술의 발전 단계가 임진왜란이라는 문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막 뒤섞여 버리는 거예요. 결국 동아시아 3국의 무기들이 어떻게 보면 결전을 벌였던 그런 전쟁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1592년 4월) 동래성을 지키던 조선군 앞에 대규모의 일본군이 나타났다. 예전에 알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다. 임진년의 전쟁은 과거 전투들과 모든 게 달랐습니다. 침략자 왜군의 규모 자체도 그렇고 작은 동래성에 쳐들어온 병력만 18,000여 명이었어요. 그런 대규모 병력이 한 지방을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엄두가 안 나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100년간 일본은 내전을 겪었어요. 이게 임진왜란에서 조선군을 상대하는데 그대로 적용됐을 겁니다. 수적인 어떤 그런 열세라든가 무기 체계 면에서 전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바로 전날 부산진을 3시간 만에 함락됐는데 이제 동래성까지 무너지는 것은 거의 시간 문제였죠. 전투는 불과 2시간 만에 끝이 났다. 조선군의 패배였다. 동래성 근처 해자에선 그날의 참혹했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유물이 발견됐다. 2007년에 동래읍성에 해자가 발굴되었는데 믿기지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임진왜란 때 사용되었던 활과 같은 무기들과 함께 120여 구의 유골이 무더기로 나온 거죠. (400여 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유골들. 그날 동래성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무더기로 쌓여있던 인골들. 발굴이 시작되자 인골이 여기저기서 걸려 나왔다. 인골 중에는 칼에 베인 흔적과 함몰된 두개골도 있었다. 그들은 전부 조선인이었다. 동래성에서는 얼마나 잔혹한 사륙이 벌어졌던 것일까? 고인골 전문가 김재현 교수는 동래읍성 해자에서 출토된 인골들을 분석해왔다. 인골은 당시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말해주고 있다. 유독 작아 보이는 인골. 윗부분에는 작은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유골들을 갖다 제가 접하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다른 유골들은 성인에 해당하는 인골들이지만 지금 이 인골은
5살 정도의 어린아이에 해당하는 그러한 인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머리 윗부분이 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구멍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어린이를 상당히 근접한 가운데서 사살된 그러한 흔적이다. 어린아이 인골에 남겨진 총탄의 흔적.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성을 점령한 후에도 일본군은 사륙을 멈추지 않았다. 그 대상은 조선 군인만이 아니었다. 수천여 명의 조선 백성이 살해됐다. 여성과 아이도 예외가 아니었다. 인골을 한 번에 관통할 정도의 위력을 가진 무기. 왜군들은 지금껏 보지 못했던 신무기를 들고 전투를 시작했다. 바로 조총이었다. 조총은 초기 전세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치열했던 전투 상황이 이렇게 그림으로 남아 있는데 성안의 조선군들은 장기인 활로 왜군에 맞서고 있죠. 이때까지도 조선군은 여전히 전투에서 활을 사용했다. 반면 성밖의 왜군들은 칼, 일본도와 함께 새로운 무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바로 조총이었죠. 일본군은 개인 화약 무기인 조총으로 무장했다. 칼을 든 조선군에게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은 공포의 대상이었다. 귀를 찢는 소리와 함께 수백 명이 일제히 발사하는 조총 앞에서 군졸들은 혼비백산 무너졌다. 조총은 치명적이었다. 탄환은 맞으면 즉사할 수 있는 위력을 가졌다. 신이 내린 무기가 등장한 것이었다. 화살 같은 경우는 날아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반면에 조총은 날아오는 탄환조차 보이지 않고 엄청난 속도로 날아와서 맞으면 즉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까지 내 옆에 있던 병사가 탕 하는 큰 발사음과 함께 갑자기 쓰러졌어요. 난생 처음 느끼는 공포였을 거예요. 병사들이 활을 쏴야 하는데 성벽 밖으로 얼굴도 못 내밀고 그런 상태에서 조총의 일제 사격에 대단히 능했던 일본군하고 붙었다? 결과는 뻔하죠. 이전까지 조선은요, 화약 무기를 대량으로 운용하는 상대를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총이라는 새로운 개인 화기를 대량으로 운용하는 일본군이 상대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기에는 이 충격 효과 때문에라도 대응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조총은 어떻게 전쟁에 등장했을까? 일본 규슈 남단. 조총이 처음 전래된 곳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축제가 열리고 있다. 축제 하이라이트는 조총 발사 시범이다.今まで日本では刀と弓が主流でしたけれども、しかし火縄を使って鉛の鉄砲弾を使って相手を懲らしめるということで、戦いの仕方が全然違ってきました。 조총의 전래는 전국 시대 전쟁의 판도를 바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일斉射撃構え火蓋を切れ放て撃ちたれよね 작은 섬 다네가시마에 어떻게 신무기 조총이 전래된 걸까? 이 그림은 16세기 포르투갈인들이 일본에 입항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들은 일본에 온 최초의 유럽인들이었다. 어떻게 이들은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전국시대 전쟁이 한창이던 1543년. 다네가시마에 정체불명의 선박 한 척이 표류한다. 명나라로 향하던 배였다. 이 배엔 포르투갈 상인들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조총을 갖고 있었다. 조총의 전래 과정을 기록한 책 철포기에서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다.時高はこれを見て世にも珍しいものだと思ったと。初めはその名前も分からず、それを最初に鉄砲と呼んだの。 당시 영주는 이 새로운 물건에 큰 관심을 가졌다. 그는 자신의 앞에서 발사 시범을 보이도록 명령했다. 탄환 한 발에 표적이 산산조각 났다. 조총의 위력을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다. 깊은 감명을 받은 다네가시마 영주는 포르투갈 상인을 통해 조총 2정을 구입한다. 그리고 화약 제조법까지 전수받게 된다. 時高は非常にこの鉄砲に興味を持ち、そして、その操作方法、こういったものも学びたいというふうに、伝えたようです。でその後、具体的な数字は分かりませんが、かなりの代価を支払って、購入したというふうに記されています。 100년간 이어진 내전의 시대. 영주들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이 새로운 무기에 열광했다. 다네가시마 영주는 전래된 조총을 분해해 똑같이 복제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당시 일본에겐 화약과 화약 무기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다. 조총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칼과 활 같은 재래식 무기에 의존했다. 日本とモンゴルが戦争をした時に相手方が火薬の武器を使ったということに日本人の方がかなり驚いてるという記録はありますけれども、直接火薬を盛んに使うというような武器は日本側にはあんまりなかったようですね。 조총이 전래된 지 1년 만에 일본은 드디어 조총 복제에 성공한다. 일본 오사카에 인접한 사카이 시. 조총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다. まあ一般的なものというのはやはりこういう火縄銃だと思います。まあ特段特徴というものが、これは完全な軍事用の鉄砲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蓋を切れって言います。それから放てということで引き金を引くわけです。 영주들은 난세를 평정할 강력한 신무기를 원했고 더 많은 조총을 얻기 위해 힘썼다. 전국 시대 동안 무려 30만 정의 조총이 생산됐다. たった2丁が日本に来たことによってそれが戦国という世の中の中で火縄銃をいかにたくさん持つかっていうのが戦国大名が考えた部分になるもんですから、おそらく世界どこを見ても日本ほど火縄銃を持っている国はないっていうぐらいたくさんの火縄銃を持っていたと思います。 우리에겐 조총에 맞설 무기가 없었던 걸까? 서울시청 신청사, 이곳에 답이 있다. (2009년) 서울시청 신청사 건립을 위해 땅을 파던 중 지하에서 특별한 공간이 발견됐다. 이곳에선 화살촉 더미, 대형 화살의 날개 등 조선시대 사용됐던 무기들이 대거 출토됐다. 당시에 출토된 유물 중에는 작은 그릇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그릇 안에 검은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하고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화약 성분으로 밝혀졌던 거죠. 이곳은 조선시대 무기를 제조하던 관청, 군기시가 있던 곳이다. 고려시대부터 이어오던 화약 무기의 개발과 제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곳이 군기시였다. 놀라운 것은 임진왜란 전까지 군기시에 비축된 화약량만 해도 2만 7천 근이나 됐다. 대략 1.6톤이 넘는 양이었다. 화약은 도대체 어디에 쓰였던 걸까? 군기시터에서는 총통을 모아서 다시 녹이기 위한 그런 더미가 발견된 적이 있어요. 군기시에서 발견된 총통 더미를 통해 화약 무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총통에 남아있는 명문을 보면 승자 총통이라는 무기의 이름과 제작 시기까지 적혀 있다. 화포를 휴대하기 편하도록 작게 만든 소형 총통. 승자 총통은 임진왜란 시기 조선군의 대표적인 개인화기였다. 승자 총통은 대략적으로 56에서 57cm 정도의 사이즈로 만들어졌고 무게도 4kg으로 훨씬 무거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들어가는 탄환, 발사되는 탄환 자체가 주로 철환이 쓰였다는 것인데요. 한 개도 아니고 최대 15개나 쏘게 됨으로써 오늘날의 산탄총과 같은 지역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승자 총통은 단 한 발의 탄환을 쏘는 조총과 달리 여러 발의 탄환을 동시에 발사하는 산탄총이었다.
기존의 총통이 발사체로 화살을 사용한 반면 승자 총통부터는 진흙으로 만든 포격 사이에 금속 탄환을 넣고 발사했는데 기존의 총통보다 파괴력이 강력했다. 과연 실전에선 어떻게 사용됐을까? 여진족 기마 부대의 잦은 침입은 조선의 큰 골칫거리였다. 북방의 기마병한테 번번해집니다. 왜 졌느냐? 일단 이들은 뭐가 있어요? 스피드가 있거든요. 군마가 무장한 기병을 태우게 되면 그 무게는 소형차 한 대에 맞먹습니다. 거기다 이게 속도가 더해지는 거예요. 수백, 수천이 땅을 막 울려대면서 한 덩어리로 몰려온다면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 아주 난감한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 화포를 동원해서 이 기병을 상대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대구경의 화포를 동원하게 되면 순발력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뭐? 소구경 화포를 쓰자. 즉 승자 총통을 쓰자는 거였죠. 하지만 과거 침입했던 적들과 규모부터 달랐다. 이탄계난이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800명 대 2만 명. 오랑캐들이 성을 완전히 포위한 상태에서 성 아래로 우르르 몰려있고 몰려오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죽은 듯이 숨죽이고 있다가 어느 정도 그 사거리 내에 들어오면 승자총통을 방포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2만의 대군에 맞선 800여 명의 조선군. 그들의 손엔 승자총통이 있었다. 됐고, 조금만 더 방포하라! 승자총통이 한 번에 한 15발 정도, 15발 정도의 철안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무기다 보니까 이 몰려오는 적에 대한 그 살상 능력 이런 것들은 아주 배가 되는 거죠. 스무 배가 넘는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데는 승자총통의 역할이 컸다. 임진왜란이 벌어지기 불과 9년 전의 대승이었다. 승자총통의 위력을 확인한 선조는 바로 총통의 증산을 명한다. 이를 위해 전국의 사찰에서 종을 수거해 오도록 했다. 강력한 화력을 구축하겠다는 의지였다. 문제는 종을 녹여 만들 정도로 총통의 재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 당연히 대량 생산에도 한계가 있었다. 조선의 개인 화기 승자총통. 일본의 주력 무기 조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국립중앙박물관의 컴퓨터 단층 촬영 첨단 장비로 내부 구조를 살펴보기로 했다. 이쪽에 방사선을 발생시키면 이 조총을 투과해서 이 디텍터에 상이 맺히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고요. 이 스테이지 위에 조총이 돌면서 입체적인 상을 얻게 됩니다. 여러 개의 나사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조총의 내부 구조와는 달리 승자총통은 총열과 약실이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단순한 구조를 가진다. 조총의 경우는 이 아래 보이는 방아쇠를 당기면 여기 보이는 이 촉이 들어가면서 용두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요. 용두에다가는 타고 있는 심지를 묶어놓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즉각 발사할 수 있게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죠. 무엇보다 큰 차이는 승자총통엔 없는 방아쇠와
가늠자, 가늠쇠가 존재한다는 것. 이는 화기를 운용하는 데 있어 큰 차이를 낳았다. 약실에 해당하고요. 약실에 화약을 넣고 보편적으로 총은 눈에 가까이 대고 이렇게 쏘잖아요. 네. 근데 총통은 좀 달랐습니다. 이렇게 쏘는 거를 지향 사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좀 전처럼 조준하는 게 아니라 방향만 맞춰서 이렇게 들고서 쏜다는 얘기예요. 조총은 이렇게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불이 붙으면서 총알이 날아가는 반면에 총통은 심지에 직접 불을 붙이고 이게 타들어가는 시간 동안 꼬박 기다려야 발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 발사되는지 정확한 발사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발사 방식의 차이는 실제 전투에선 어떤 차이를 가져올까? 국립진주박물관의 자문을 받아 승자 총통을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다. 먼저 X선 형광 분석기라는 장비를 통해 승자 총통의 금속 성분비를 분석해봤다. 분석 결과로 보면은 이 승자 총통은 구리, 그리고 주석, 납의 삼원소가 합쳐져 있는 금속으로 볼 수가 있고요. 승자 총통류의 무기를 만들 때 가장 또 눈여겨봐야 될 금속이 주석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석의 비율이 13% 이상이 되면 총통이 폭발을 해서 깨져버리게 됩니다. 주석의 비율이 5에서 10% 정도 됐었을 때는 총통이 깨지는 대신에 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총통은 강력한 폭발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던 만큼 당대 최고의 합금 기술력으로 녹여낸 첨단 기술이었다. 실제 유물과 동일한 합금 비대로 승자 총통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철을 두드려 만드는 조총과 달리 승자 총통은 용해시킨 청동 합금을 주조틀에 부어 만든다. 구리, 주석, 납이 섞였습니다. 요거는 합금비로 내식성, 내구성, 강도가 좋게 한 합금비를 지금 조선시대 때 만들었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최대한 흡사하게 합금하여 이렇게 부었습니다. 합금물을 부은 후에는 이렇게 열이 식기를 기다린다. 실제 원형에 가깝게 승자 총통이 완성됐다. 과연 승자 총통의 위력은 얼마나 될까? 조총과 함께 발사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했다. 실제 총기를 발사해야 하는 실험, 안전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의 협조를 받아 진행했다. 먼저 실제 조총을 발사해 보기로 했다. 화약량은 조선시대 기준에 맞게 환산했다. 위력을 비교하기 위해 승자 총통의 유효 살상 거리인 30m에서 동일하게 발사를 해보기로 했다. 표적은 당시 조선 병사들이 입었던 갑옷이다. 박물관의 유물을 토대로 제작했다. 셋, 둘, 하나, 발사. 갑옷에 정확히 명중한 탄환. 과연 갑옷의 상태는 어떨까?
탄환이 관통한 자리에 구멍이 생겼다. 갑옷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달아놓은 철판 역시 뚫려버렸다. 조총의 살상력은 어느 정도일까? 인체 근육 조직과 가장 유사한 젤라틴 블록을 표적으로 준비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준비한 거는 이제 발레스틱 젤라틴이라는 그런 실험인데요. 이 실험은 총탄이 사람 몸에 닿았을 때 그리고 침투했을 때 어떤 거동을 알아보는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네, 사격 진행해 보겠습니다. 발사 5초 전. 발사. 50cm 두께의 젤라틴을 한 번에 관통했다. 50cm 전체를 관통한다는 건 뼈 근육을 포함해 사람 몸 전체를 관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젤라틴에 남은 탄환의 흔적, 실제 사람의 인체였다면 어땠을까? 이번엔 동일한 거리에서 승자 총통을 발사해 보기로 했다. 산탄총인 승자 총통은 어떨까? 조총과 달리 여러 발의 탄환이 동시에 나가기 때문에 탄환마다 속도와 에너지가 다르다. 그중 한 발의 탄환만 표적에 명중했다. 그런데 조총과 달리 탄환이 젤라틴을 관통하지 못하고 박혀 있다. 그 조총 같은 경우는 7.7g 탄환을 가지고 3g의 파우더를 가지고 저희가 실험을 했는데 에너지가 약 266줄 정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굉장히 작은 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가긴 하지만 이게 중간에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팽창이 되면서 거기 있는 장기들이 모두 다 이제 괴사가 되는, 사람이 맞으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승자 총통 같은 경우는 거의 에너지를 잴 수 없을 정도로 좀 굉장히 약한 재료가 되겠고요. 동일한 조건에서 발사했을 경우 명중률과 살상력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사거리가 길고 살상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조선군의 주무기 편전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나, 발사. 둘, 하나, 발사. 젤라틴을 22cm나 관통했다. 운동 에너지는 화약 무기에 비해 떨어지지만 어느 부위에 관통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는 위력을 갖췄다. 기본적으로 전통시대에서의 총은 얼마만큼 무장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들의 병사들의 훈련 정도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군 같은 경우에는 무장한 게 적게는 10%, 많게는 30% 정도. 근데 이제 당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화기가 있긴 있었죠, 승자 총통들. 근데 조총수처럼 화기를 전문적으로 다는 병사들이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의 보병들에겐 여전히 활이 주력 무기였다. 반면 총통은 아직까지 보조적인 수단에 머물렀다. 조총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하다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조선이 기존의 무기체계에 있는 게 활이 뛰어나잖아요.
활이 사정거리도 되게 멀어요. 우리의 편정 같은 경우는 유효 사정거리가 한 200m가 넘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발사 속도가 되게 빨라. 조총 한 번 쏠 때 활은 최소한 3발 내지 4발 쏠 수 있거든요. 뭐 조총은 이제 한 번 쏘고 재장전을 해야 되죠. 화약 넣고 탄환 넣고 뒤에 화승에 불을 붙인 다음에 조준해서 사격을 하고 적을 정확하게 100m 앞에서 사격을 해서 죽일 수 있다면은 전투는 끝날 수 있겠지만은 죽이지 못하면은 적은 달려와서 내가 재장전하는 사이에 나를 죽일 수 있는. 하지만 조총이라고 해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탄약을 장전해서 발사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 단점이었다. 재장전하는 동안 조총수들은 적에게 기습당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일본군은 조총의 단점을 단연간의 전투를 통해 전술로 극복한다. 임진왜란 발발 17년 전, 당시 최강 전력을 자랑하던 기마군단 다케다 부대에 맞서 오다 노부나가 연합군이 맞붙었다. 오다군은 전투에 3,000명의 조총수를 배치했다. 弱点の一つとしてですね、その一発撃つのに非常に時間がかかるというのが大きい弱点としてあります。この弱点は、火縄銃1丁だけでは解決しきれない問題になりますので、信長は大量の火縄銃を持ち込むことによってそれを解決しようとします。 활과 칼은 오랜 기간 숙련이 필요하지만 조총은 발사 방법만 배우면 전투병을 쉽게 양성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기병은 버거운 상대였다. 一応この柵自身は三重の柵というふうに言い伝えがなされていますので、ここの柵、それからもっと前におそらくあともう2列あったんだろう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오다 노부나가 연합군은 마방책을 여러 겹으로 세워놓고 조총의 약점을 보완할 전술을 선보였다. 마방책 뒤에는 조총수를 배치하고 기마병이 접근하기를 기다렸다. 조총 부대가 일제 사격을 한 뒤 이선으로 물러나 재장전을 할 동안 궁수는 조총병의 장전 시간을 메우기 위해 활을 쐈다. 그 후 다시 조총병이 재차 사격을 가해 적의 전열이 흐트러지면 창병이 돌격해 백병전을 벌여 승패를 결정지었다. 사격에 간극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사이가 없어지는 거죠. 쏘고 나서 그다음 사이사이에 간극이 없으니까 적이 달려올 동안에 계속 쏴야 되는 거죠. 무기도 있지만 그 무기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술을 오다 노부나가 개발하면서 그게 치명적이죠, 실은.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프로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조총을 쏠 수 있다라는 거와 그 조총을 전술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 좀 다르죠. 근데 일본은 전국시대를 통해서 이미 그거를 경험을 한 거죠. 그로부터 17년 뒤 일본군은 충주에서 조선군과의 결전을 앞두고 있었다. 조선은 당대 최고의 명장 신립에게 전투를 맡긴다. 충주는 사실상 서울로 가는 적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거점이었다.
문경세제는 문경에서 충주로 이어지는 관문이었다. 신립의 임무는 문경세제를 지나 북상하는 일본군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당시 신립에게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하나는 조령. 새도 넘어오기 쉽지 않을 정도의, 그래서 이제 조령이라고 붙여졌다라고도 하는데, 험지였다라는 거. 그리고 저기 이동 통로가 좁고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병사들을 매복시키면 충분히 기습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반면 이제 달천 같은 경우에는, 달천평야 같은 경우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는 그런 지형이었고, 보통 일반적으로 본다면은 조령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신립은 내가 보는 앞에서 철저하게 통제를 해서 조선군을 끌고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여진족과의 싸움에서 기병 전술을 통해서 충분한 효과를 봤다. 그렇기 때문에 평야 지연에서 내 눈앞에서 전술을 내 통제하에서 진행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일본군은 보병이고 우리는 기마부대다. 신립은 승리를 자신했다. 빠른 기병 전술로 조총의 사격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리고 눈앞에 일본군 본대를 향해 진격한다. 본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조령을 넘어가가지고 그 신립이 그쪽 진을 치는 거 확인했던 것 같아요. 확인해가지고 부대를 3개 부대를 쪼개요. 그래서 자신의 본대를 앞쪽에다 좀 소규모 병력을 앞에 보이고 좌우의 부대를 약간 숨겼던 것 같아요. 그건 일본군의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신립이 보니까 일본군의 부대가 선발 부대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선을 꺾기 위해 가지고 신립이 자신의 부대를 먼저 돌격을 시킨다고요. 신립의 부대가 돌격하려는 순간 군산에서 매복해 있던 부대가 달려나와 일제 공격에 나섰다. 삼면에서 날아오는 조총 공격에 신립의 부대는 무왕좌왕하기 시작했다. 일사경은 어떻게 하냐면 열을 짓잖아요, 총은. 열을 지어가지고 한꺼번에 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열이 다 무너진다, 훅. 그리고 이미 조선의 기병들은 몰려 있잖아요, 이게. 몰리면 달릴 수 없다고, 이게. 사람은 달릴 수 있는데 말은 이게 뭉치면 이게 막 혼란이 빠지기 때문에 달릴 수 없잖아요. 전 좌우에서 사격하기 때문에 뭐 피할 데가 없는 거죠. 뭐 화망에 걸린다 그렇게 표현했었죠. 화망을 이룬 조총 부대의 일제 사격 앞에 신립의 기마 부대는 제대로 된 공격조차 펼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 신립의 부대가 북방민족하고 주로 싸웠던 데인데 내려와서 그런 지형에서 일본군을 향해서 기병 돌격을 했다. 평소에 신립 부대가 가지고 있던 기동성의 절반밖에 안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조총의 일제 사격에 대단히 능했던 일본군하고 붙었다? 결과는 뻔하죠. 일본군은 전국시대를 통해 습득한 전술을 그대로 조선 땅에 적용했다. 이 전투에서 조선은 정규군 8천여 명을 잃었다. 강력한 기병을 가지고 있는 쪽이 항상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자, 근데 총이 나오면서 기병의 신화가 무너집니다. 다시 한번 전장의 주도권이 기병에서 보병으로 넘어왔죠. 총은 모두를 평등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과 상관없이 조작을 하게 되면, 방아쇠를 당기면은 총알이 나가서 적을 살상할 수 있는, 결국에는 전술적으로 그런 총알이 적에게 계속 날아갈 수만 있게끔만 해주면은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신무기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은 거칠 것이 없었다. 부산에 상륙한 지 20일 만에 파죽지세로 한양에 입성했다. 조정이 위기에 처하자 천조는 경복궁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다. 임금이 떠나던 날 분기시에는 큰 화재가 났다. 무기 제조창이 불타고 임금도 떠났지만 조선은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다. 초기의 충격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조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다음에는 조선군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서 과연 무엇을 사용해야 조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선에서도 조총을 뛰어넘을 새로운 무기의 개발이 절실했다. 일본의 화력을 압도할 더 강력한 화력이 필요했다. 본격적인 화력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200년) 한반도의 평화 시대를 끝내며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적보다 더 강력한 무기 없이는 평화도 지킬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임진왜란이 남긴 것이 아니었을까요?